네, 네, 저희는 2부 순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100분 토론 긴급 진단 오늘 주제로 99%의 코인이 사라진다는 주제로 오늘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코인과 관련된 뒷돈을 받고 또 거래소에 상장하는 등 여러 가지의 지금 사건 사고들이 코인 시장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규제 사각지대였던 코인판에 당국의 규제가 서둘러 빨리 마련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2부 순서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 제도가 뭐 마련된 것들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이 되는데 급기야 살인 사건까지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우리 박선윤 교수님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아직 그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라고 딱 단정 지을 수 없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단순히 이제 투자 실패에 대한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뭔가 그 피코인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네. 피코인을 공동 창업한 사람들 간의 내부 갈등이 아닐까라고 저는 네. 솔직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건 사건의 전모가 이제 밝혀지면은 이제 정확한 그 이유가 나오겠지만은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투자 실패가 아닌 어떤 공동 창업자들 간의 네. 관계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일단은 가뜩이나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상태에서 네. 이런 사건이 터짐으로써 또 우리 국민이나 일반 투자자들한테 또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거를 저는 굉장히 우려하는 그 네.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사건을 토대로 해서 드러난 현상만 하더라도 그 뭐 마취제를 코인으로 샀다든가 또 그 코인을 상장시킨 거래소가 뒷돈을 받았다든가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그런 제도. 거는 아직은 정확한 그 사실로 팩트로 확인된 건 제가 아는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일단은 이제 설은 있고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하니까 네. 정확한 전모가 나오면은 이제 분명한 거는 기존의 암호화폐에서 거래소하고 연관된 전체적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들의 집약체가 될 네. 그런 확률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강성 회장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동안 시중에서 암암리에 떠돌던 것들이 터지게 터졌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시장을 정화하고 제도화를 촉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번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거래소 상장을 위한 뒷돈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하나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피코인 발행사를 대상으로 투자자들의 그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투자자들인 경우는 가격 펌핑 후 설거지에 당했다. 네. 시세 조작 자전 거래가 종종 있었다. 네. 그리고 그 스캠 사기 설거지 수법들이 있었다라고는 두 가지 측면인데, 네. 첫 번째 부분만 하더라도 이제 그 거래소 상장을 전제한 뒷돈 거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우도 이게 형법에 의해서 네. 그 배임죄로 밖에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그 불공정 거래 규제를 중심으로 한 그 가상자산법이 통과됐다면 상당한 처벌이 강해지면서 시장에 있는 사람들 보고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신호를 줄 수가 있었다는 부분이 하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시세 조작. 네. 뭐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은 현재 가상자산법에 뚜렷하게 규제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없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형법이라든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통해서 네. 유사법령을 통해서 처벌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 박 교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국회나 그 금융당국이 우선 급한 부분이지만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법부터라도 빨리 통과를 해서 시장을 하루속히 정화를 시키고 안정화시키는 것이 그 당국의 그동안 방치했던 업무를 네.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다. 부분을 강조합니다. 네. 어찌 보면 뭐 그 사회부 기자들이 쓰는 사건에서는 살인 납치만 부각이 뭐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 이 처벌에 따라서 다 나머지 법들이야 처벌들을 다 묻힐 수밖에 없지만 우린
오늘 디지털 자산 시장의 입장에서 그렇죠. 봤을 때 그 밑에 깔려있던 이런 면모들을 우리가 짚어봐야 되거든요. 자,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정재열 이사님? 네, 먼저 사건의 피해자분들에게 이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사건은 이제 자금 세탁 방지학 입장에서 보면 모든 인간의 욕망이 있는 곳에 항상 전제 범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비단 이제 코인뿐만이 아니라 돈과 인간의 욕망이 있는 곳에 그 제어를 못하는 순간에 범죄가 발생하는 겁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뭐냐면 코인을 투자하시기 전에 우리 주변의 지인을 보면은 제일금융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한 달이 건너면 은행에서 근무하신다든지 증권사에서 근무하신다든지 저희 주변에 금융 지식이 많은 지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을 투자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네. 제도권 금융에 근무하고 있는 금융회사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셔서 정확한 본인의 판단 하에 코인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네. 어쨌든 뭐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다 말씀하신 거고 우리 박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먼저 피해자의 명복을 좀 빕니다. 네. 근데 최근에 강남에 일어났던 코인 살인 사건은 우리 K코인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상장되기 어려운 코인.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코인 발행 인력도 없고 또 사업을 외부 마케팅 업체에 맡겨 운영을 했고 코인이 쓰일 블록체인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지 기초적 사항 점검도 안 했다는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브로커를 통한 상장,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가두리 펌핑 네. 이렇게 코인과 관련 블랙 사슬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결과물에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러한 피해 사례들이 나타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가상자산 관련 투자자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제도, 네. 운용의 미비로 나타난 결과를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 방송하고 있는 지금 현재도 강남의 카페 등에 가보면 네. 다단계 유사 코인 권유하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우리 정재열 이사님 말씀하신처럼 한 번 더 다른 분하고 물어보시고 상담을 해보는 게 참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뭐 같은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과거에 증권부 기자 생활을 할 때 주식시장도 뭐 살인 사건이나 뭐 주가 조작이나 이런 일들은 뭐 계속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차이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주식시장과 디지털 자산 시장에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에 대한 저희가 원인을 되짚어 보면 상당히 원인이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뭐 시장이 있고 사람들의 욕망이 있고 뭐 이런 재물욕이 있는 이상 뭐 이런 사건 사고들이 없을 수만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토론을 통해서 하루빨리 이런 제도를 빨리 완비해서 이런 일들이 줄어들게끔 만드는 게 우리 방송국의 토론, 100분 토론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 이번 피코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뒷돈거래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래소에. 이런 거래소에 그 뒷돈거래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그 상장 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공동 가이드라인들이 오픈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지적을 전문가님들은 많이 하시는데, 자, 거래소의 입장에서 먼저 거래소 입장보다 우리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상장과 관련된 부분 너무 지금 미흡하지 않나 제도가? 미흡하죠. 네.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게 이제 계속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도 법에 대한 미흡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그러면 이제 상장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어떤 공개가 되고 그 기준에 의해서 맞춰지는 것은 저는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런 거를 사실은 법 제도화 되기 전에 이제 닥사라는 자율기구에 저는 기대를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닥사의 의미를 저는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상장 기준을 만든다 그럴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제가. 상장 기준이 이제 공통으로 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할 것이냐, 네. 아니면 거래소마다 이제 차별화시켜야 되느냐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할 때 저는 차별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화에 동감하신다. 예, 왜냐하면은 공통 기준 하면은 그 수많은 거래소들이 생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각자 거래소에서의 자기가 자기들 그 거래소가 거래소를 만들어야 그 된다. 거래소가 특화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비즈니스 분야의 토큰을 우선 자기들은 이제 집중적으로 하겠다라든지 네. 이런
그렇다 해가지고 뭐 특화된다 해가지고서 뭐 어떤 공통된 상장 기준이라는 개념은 끄집어낼 수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공통된 상장 기준은 끄집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닥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뭐 이제 그 코인 마켓에도 이제 V사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 국민의 관심 받긴 돼서 그쪽이 모여가지고 이제 정말로 가장 기본적인 공통 기준을 만들고 그거를 공개해서 신뢰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겠죠. 민간이니까. 그다음에 그거가 다가 아니라 저는 거기에 더 나가서 거래소마다의 차별화된 상장 기준을 만드는 것도 시장에서는 아마 요구가 있을 거고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시장의 속성일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무엇보다 그 어쨌든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차별화된 부분에 대해서 오픈을 해야 된다는 또 세 가지 또 세 번째 이슈가 있거든요. 지금 대부분 거래소들이 오픈을 안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네. 저는 그 오픈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주 세세한 것까지 오픈할 수는 없다고 봐요. 네. 그거는 이제 일단 기본적인 그 원칙적인 기준은 오픈을 하고요. 네. 세부적인 기준은 이제 실제 상장하는 그 뭐죠? 그 절차 상에서 네. 서로 협의를 통해서 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다수 홈페이지 거래소 홈페이지를 보면 러프하게 좀 대략적으로는 그 상장 요건이 오픈은 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너무 추상적이죠 좀 이게 그렇다고 이게 너무 또 디테일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너무 딕테일할 필요는 없어도 최소한 상장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이해할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강성호 의장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상장된 토큰 통상적으로 2만 개 정도로 봅니다. 2만 개 정도로 보는데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에서 토큰 코인의 가치, 경제 사회적 가치를 시장에서 객관화시켜 주는 것이 거래소 상장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 기업인 경우는 현재 비상장 기업도 상당히 규모가 큰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하지만은 코인 토큰 시장만큼은 거래소 상장을 해야 비로소 그게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래소만 제대로 역할을 해준다면 쓰레기 코인이 유통될 수 없다. 네. 걸러지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걸러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거래소가 제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코인 시장이 뭐 쓰레기다 뭐다라고 그런 얘기를 자꾸 듣는 거죠.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럼 한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인 경우에도 하루빨리 가상자산 상장이라든지 투자 유의 종목 상장 폐지라든지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정리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 왜? 공개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은 토큰인 경우는 발행을 해야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발행 자체를 하지 않죠. 네. 그래도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코인 시장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해당 코인의 상장을 통해서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부여해주고 있는 거래소가 기준, 규정을 공개하지 않는 불투명성에 의해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네. 그리고 국내로 들어왔을 때 보면 작년도 12월 8일 날 그 위믹스 코인에서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했잖아요. 네. 근데 12월 8일 날 법원이 기각을 하면서 네. 판결문에 거래소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합니다. 네. 국내 거래소인 경우는 사적 경제 주체다. 측면 하나. 하지만 사적 경제 주체이면서도 우리나라인 경우는 증권과 달리 어떤 법에 의해서 이것을 시장을 정리할 수 있는 국가적 기구가 없기 때문에 거래소가 사실상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작년도 12월 8일 날 공식적으로 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법원이 인정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거래소라고 하면 당연하게 기준을 만들고 공개를 하는 것이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도에도 우리가 여기에서 백분 토론할 때 위믹스 토큰도 논란이 됐던 것이 거래소가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재단에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네. 이번에 페이코인만 하더라도
기준이 사전에 공개가 됐으면 투자자뿐만 아니라 당사자라든지 많은 관련된 사람들이 페이코인은 상폐가 되겠구나 아니구나 네. 알 수 있잖아요. 네. 소위 말하면 모든 것은 예측 가능성을 둡니다. 네. 우리가 촌에 있는 20명짜리 분야교 동창회를 하더라도 정관을 만들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정관 몇 조에 의해서 제명을 한다든지. 네. 근데 이게 뭐 1년에 거래소가 몇십 조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기준이 없다. 이건 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코닥스를 비롯해 가지고 이 코인마켓 거래소가 참여하고 있는 KDA 한국 디지털 자산 사업자 연합회에서는 작년도 7월 11일 날 네. 상장이라든지 상장 후 관리, 유통 또는 이제 그 공시 관리 등등을 포함해서 8개 장의 4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코인마켓 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을 발표를 했고 네. 8월 달에 또다시 여당인 국민의힘 간담회에서도 재차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을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원화거래소 협의체인 닥사에다가 문서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빨리 기준을 만들어서 기준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 왜 원화거래소가 시장을 90% 잡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거래소보다도 높은 기준을 강도를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네. 강도를 조정을 해서 시행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KD의 공식 입장이지만 아직 5개 원화거래소 협의체에서 자기들의 기준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지 못하고 있죠. 네. 지금 원화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보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닥사가 만든 공통 가이드라인과 각사가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한다. 네. 그 지난번에 닥사 같은 경우도 기준을 만들어서 발표를 한 거 보면은 세부 내용은 없이 항목만 들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항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부분도 빨리 정리를 해서 오프를 하고 우리 그 코인마켓 거래소 연합회에서 알려주면 우리도 그 강도를 조정을 해서 이 8개 장의 40개 조항을 시행을 해서 네.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부분을 부활을 해서 확정 시행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네, 우리 백분 토론에 나오실 때마다 항상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을 항상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부 관계자들이라든가 입법 관계자분들이 많이 좀 자료 요청을 하시나요? 아직도 깜깜 무소식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금융당국이라든지 그 국회라든지 작년도 8월 11일 날 같은 경우도 한 200부를 만들어서 네. 다양한 분들에게 배포를 했고 네. 중간중간에 찾는 분들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업계에서 오신 분들의 또 의견을 저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정재원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당연히 오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도 투명해야 하고 네. 절차도 공정해야 합니다. 네. 근데 현재 지금 제가 속해 있는 학회나 단체에서도 디지털 자산 평가에 대한 평가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디지털 자산법에 의해서 법정 단체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단체에서 이 상패 기준을 발표하고 운영해 나가야만 모범 답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서 법정 단체를 하루빨리 제정을 해서 네. 그 법정 단체 위주로 상패 기준안을 운영하면 됩니다. 네. 그 일례를 들면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국은행연합회가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서도 이런 어떤 수신 규정이라든지 여신 규정, 네. 외국환 규정을 발표를 하면 모든 회원 은행들이 다 따라하고 권위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을 때 그 금융에 대한 관련자분들이 네. 은행원도 그렇고 금융 소비자분도 그렇고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모두 다 수긍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은 닥사 같은 경우에는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표준안을 만든다 그래도 그 법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네.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법이 하루빨리 제정이 되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서 법정 단체에 대한 규정도 확정이 되고 그걸 근거로 해서 명실상부한 디지털 자산 법정 단체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상패 기준안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더 이상 시장 참여자들의 불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근데 물리적인 또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 뭐 그 사이만이라도 좀 닥사가 유지할 수밖에 없는 뭐 또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근데 현실적인 거는 아무래도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닥사가 아무래도 힘을 발휘를 하겠죠. 네.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뭐 위믹스 코인도 그렇고 페이크 코인도 그렇고 그 결정에 대해서 계속 시장 참여자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건 바이 건으로 법원에 가서 판사님의 재판에 의해서 판결을 받는 거는 너무나도 사법 시스템한테도 책임을 전가하는 거고 네. 그 긴 시간 동안의 피해자와 그 다음에 그 긴 시간 동안의 운영 자금이 드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네. 국회에서 하루빨리 네.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대해서 재정에 대한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그 박신영 기자님,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거래소에서도 오픈을 안 하는 거죠? 이 상장 규정에 대해서. 근데 기본적인 거는 아까 이제 박성진 기자 말씀하신 사이트들하고 네. 아까 또그 사회자가 말씀하셨지만은 기본적으로 사이트에는 다 기본적인 사항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제 그거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과정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냐 문제의 차이인데 저도 이제 뭐 앞에서 좋은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저도 기본적인 상장에 대해서 오픈하는 것에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네. 뭐 상장을 함으로써 세 가지 한 이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투자자의 신뢰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시장 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자 보호가 말씀하신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닥사를 포함한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가상자산 성장 기준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은 건강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 보면 상장 관련 규정이 있으니까 그게 하나의 우리 모범적인 답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궁극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의 제도가 많이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렴해 갈 수밖에 없을 텐데 물론 뭐 똑같이 뭐 100%또 동기화가 될 수는 없겠지만 디지털 자산 시장이 현재 발생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장과 관련된 제도가 공동이냐 차별이냐에 대한 또 논란이 좀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건강한 또 컨비네이션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무엇보다 이 제도에 대해서 오픈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투자자 보호라든가 뭐 뒷돈 상장이라든가 상당히 사회 부조리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악순환이 되고 있다. 결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의견들을 모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더 내용을 좀 좁혀나가면 좋은 코인과 나쁜 코인, 쓰레기 코인이라고 말하는 기준이 뭘까요? 이게 어떤 기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박 교수님? 그건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이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경제 생태계잖아요. 네. 그럼 경제 생태계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사업 모델이 뭐냐, 네. 그 사업 모델이 과연 시장성이 있는 거냐,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냐,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걸 과연 그 구현했을 때 수익 모델은 뭐냐, 네. 이런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좋은 코인인지 나쁜 코인인지를 제가 볼 때는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모든 것이 쓰여 있는 것이 제가 항상 많은 사람한테 강조하는 게 백서가 없으면 무조건 그거는 아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백서에 정확히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야 그게 저는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대부분 이제 기자로서 취재를 하다 보면 백서는 화려해요. 예. 근데 그게 사후에 이행되지 않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보는 백서의 거의 99% 네. 경제 모델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화려하죠. 네.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이제 습관이 들여졌는데 네. 경제 모델이 없는 게 거의 99%고요. 네. 아니 90%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9%는 이게 과연 무슨 수익이 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수익 모델이 뭐지? 그런 측면에서 봐서도 저는 이제 99% 코인은 없어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99라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 강성 회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좋은 코인, 나쁜 코인? 예, 그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코인 분류는 세 가지로 봐야 된다. 네. 디지털 자산에 속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유틸리티 토큰 그리고 자본시장법에 의한 증권형 토큰. 그러면 오늘의 경우는 유틸리티 토큰을 우리가 주제로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아까 그 박 교수께서 얘기를 하신 것처럼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피코인만 해도 오늘 제가 백서를 다운을 받아봤어요. 네. 여기 보면은 4분의 3이 현황 설명입니다. 네. 그러면 그 현황 설명을 전제로 해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언제 구체적으로 뭘 해서 돈을 벌겠다. 경제적 수익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네. 그럼 여기 보면 달랑하게 있는 게 뭐냐면 향후 계획 및 로드맵
네. 그러면 2020년도 2분기 하겠다는 게 하나, 저 5줄 짤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20년도 3분기 한다는 것도 겨우 4줄로밖에 없어요. 네. 다시 말씀드리려면은 지금 백서가 있다 하더라도 무슨 전제를 깔고 전제를 시장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수익 계획이 첫 번째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지만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라는 건 자꾸 변하는 거기 때문에 변동 사항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공지하겠다. 그러니까 공지. 세 번째 부분인 경우는 자꾸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서로가 입장이 다르면서 이해 상충 관계가 나오거든요. 네. 그 이해 상충 부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백서에 적시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조직을 가지고 누구가 하는지 조직과 인력을 담보로 되어 있는 코인이어야 비로소 돈 되는 코인이고 미래가 있는 코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현재 그 유럽연합 암호자산법 같은 경우 보면요, 전체적으로 6개 항목에 50개 내용을 가지고 백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50개 항목도 겨우 최소한의 범위지 이것이 교과서가 아니다 할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 답은 뭐냐? 유럽연합 암호자산법과 같은 법을 빨리 우리나라도 도입을 해서 코인 발행자들이 그 기준을 초과하는 우량 코인을 만들게 발행을 하게 하고, 그 코인 중에서 또다시 우량 코인을 거래소가 상장해 주는 우량 코인이 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시장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급하다, 그렇게 봅니다. 결국 기승전 결국 제도 법규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네. 그 결론이 계속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앞으로 이 디지털 자산법이 통과되고 관련돼서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히 내가 보기 1년에서 2년 적어도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빨라야 2025년도 상반기가 될 걸로 봅니다. 네. 그 사이 기간이 정말 이 그레이 존인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또 대안이 있습니다. 네. 그 제가 눈에 강조를 하는데 네. 중간중간에 보면은 그 가상자산 범정부 종합대책의 본부에서 회의를 할 때 보면 과거에는 그 공정위가 참석했던 사례가 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공정위가 참석을 하지 않던데, 첫 번째 부분인 경우는 국무총리실이 가상자산 범부적 종합대책 회의를 주관을 하고요. 그러면 주무부처인 금융위뿐만 아니라 우선 블록체인에 관련된 과기부라든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재 국회에서 제정되고 있는 가상자산법이 빨라야 2025년 상반기, 네. 그러면 한 거의 2년 정도의 네. 텀이 입법 그 텀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대안은 뭐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장하고 있는 약관법에 의해서 토큰 발행자 네. 그리고 거래소에 대한 공통 약관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네. 그렇게 되면은 사업자, 투자자, 그리고 관련된 이해관계자 3자에 대한 손익을 균형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공정거래법에 의한, 공정위가 관리하고 있는 약관법에 의한 발행, 유통 이 부분에 대한 공통 약관을 쓰면 가능하다. 네. 또 새로운 내용을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하지 않고는 2025년 상반기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2년이라는 세월을 또다시 법이 없는 상황에서 좀 독한 말로 이 코인 아수라팔이 계속되고,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코인 시장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시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결국 이 뒷돈 상장의 문제가 상장 제도가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제도가 없고 규제가 없다 보니까 발생되는 부작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상장된 코인들에 대한 신뢰가 추락되고 궁극적으로 해당 거래소의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번 피코인이라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는데, 피코인이 상장된 거래소가 코인원이었었죠. 그렇죠. 코인원이 상당히 뭐 상장 뒷돈 관련해서 요즘 많은 문매를 맞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코인원 거래소 자체를 아예 시장에서 상폐를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재열 이사님? 뭐 그거는 그 시장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좋은 코인, 나쁜 코인의 기준은 시장 가격이 판단을 하고 그 시장 가치, 그러니까 마켓 밸류가 높은 코인이 좋은 코인이고 좋은 코인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관리 재단이 좋은 재단이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그 좋은 코인을 많이 상장시키고 거래하는 데가 좋은 거래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슈를 가지고 한 가지 이슈만으로 그 거래소는 거래소 자체를 폐지시켜야 되지 않느냐. 네. 이거는 우리 특검법의 신고주의고 네. 그다음에 그 신고는 신고 수리를 받았다고 계속 무한한 게 아니라 3년 주기로 다시 또 신고 수리를 받기 때문에 그거는 기한이 경과되면 당연히 금융 당국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나쁜 거래소, 좋은 거래소는 어차피 3년 주기가 되면 그 금융 당국에서 네. 신고 수리를 연장해 줄 거냐 아니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거냐의 판정이 될 거고 네. 좋은 코인 그다음에 나쁜 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가치에서 결정되긴 하지만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너무 코인이 저렴하고 그다음에 저렴한 데 비해서 너무 과도한 기대 수익을 광고하고 포장한다. 그러면 그건 바로 나쁜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약하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좋고 나쁨은 마켓에서 마켓 밸류 시장 가치로 측정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자체는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대전제가 좀 필요한데 가령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코인 중에 뭐 도지코인 같은 경우 뭐 홀더들이 상당히 많고 시총이 큰데 또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그 만들어진 자체가 네. 어떤 치기 어린 장난에 의해서 네. 이제 만들어졌는데 네. 그게 지금 보면 또 역설적으로 네. 증권성이 없는 코인이기 때문에 또 각광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약간은 그 알트코인 네. 그 정상이 있던 어떤 핵심적인 코인을 제외한 것들에 대해서 규제 당국이 그 정보를 많이 공개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인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을 없애기 위해서 부단히 감독하고 규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네. 그렇게 그 코인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그 코인 마켓이 더 투명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최근 그 업비트 거래소 관계자를 만나봤는데 이제 업비트는 아예 이제 K코인 상장을 뭐 내부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 정도까지 내부 방침으로 그 상장 정책을 펼치고 있고 또 2위인 빗썸 쪽의 요즘 추세를 보면 상당히 K코인을 또 많이 공격적으로 상장을 시키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각 거래소들의 차별성 전략에 따라서 뭐 우리가 뭐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니고 뭐 존중을 하는 입장입니다만 아무래도 이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마청인 업비트가 너무 K코인 성장에는 도외시하지 않느냐. 돈은 국내에서 다 벌고 정작 이제 우리를 너무 멀리하지 않느냐. 뭐 그런 그 서운한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박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업비트가 이미 시장의 상당분을 가져갔기 때문에 네. 하나의 뭐 가진 자의 여유라 볼 수도 있다 네.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좋은 코인과 나쁜 코인은 누가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 개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캔, 아까 도지코인이라든가 네. 변동폭이 높은 코인을 좋아할 겁니다. 네. 그분들한테는 그분들이 진짜 좋은 코인을 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런 코인들을 또 많이 갖고 있는 거래소들이 거래량이 많고 하다 보니까 수익이 많으니까 또 좋은 코인을 볼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뭐 아까 이제 뭐 박 교수님이나 뭐 강 회장님이나 우리 정 이사님 말씀하셨처럼 뭐 기술적으로 안정성이 있다든가 코인의 사용성과 뭐 채택도를 가지고 있다든가 개발자와 사용자들 간에 뭐 활발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다든가 뭐 투명하고 진보적인 재단이 어떻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나와 있지만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래소에서 상장된 코인이라든가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전에 발생한 문제들을 신속하게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 좀 좋은 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어떤 기준점은 조금씩 틀려지지 않는 상관합니다. 그 주식시장이랑도 갖고 이렇게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좀 빠를 수도 있는데
아주 펀드멘탈이 좋고 우량한 회사지만 주가가 저평가되는 주가들도 많거든요. 반면에 한계 기업이고 오늘 내일 회사가 부도날 것 같은데 주가 조작 세력에 의해서 정말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또 그런 경우도 많아요. 물론 나중에 마지막에는 상패라는 꼭 결과를 맞이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급적인 측면이 있고 펀드멘탈적인 측면이 있는데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혼합돼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좋은 코인과 나쁜 코인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거래소와 나쁜 거래소 얘기들이 나왔어요. 박 교수님, 좋은 거래소는 뭐고 나쁜 거래소는 또 뭘까요, 그러면? 좋은 거래소요? 네. 예. 좋은 거래소는 저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돈 많이 벌고 좋은 코인을 많이 올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돈을 이제 민간 업자로서 많이 버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항상 바라보는 시각이 좋은 코인 거래소는 그동안 자기들이 번 이익을 그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네. 그리고 그 사회 환원하는 가장 큰 비중은 국내 디지털 생태계의 활성화에 좀 많은 기반을 잡는 데 많이 도와주는 네. 저는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보면 그 상위 거래소들이 많은 영업이익을 창출했는데 물론 사회 선행을 많이 해요. 불이웃들에게 뭐 연탄을 나눠준다든가 뭐 쌀을 나눠준다든가 그런 선행들을 많이 하는데 정작 이 업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외시하고 너무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업비트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업비트가 제일 많은 거래량을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저는 차지한다고 보는데 네. 그 독점적인 지위로 인해서 이제 슈퍼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독점적인 지위를 갖는 그 아까 우리 모든 분들이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 많은 투자자들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면은 네. 모든 암호화폐 산업 생태계 꿈이 우리나라 보면은 업비트 상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 사회적 분위기를 빨리 인지를 해서 네. 우리나라 암호화폐 산업 발전에 어떤 하나의 핵을 걸 수 있는 네. 그냥 어떻게 보면 꿈 같은 기대겠지만 좀 업비트가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좀 눈을 돌려서 네. 좀 국내 기업의 그 육성이나 진흥에 네.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업비트를 좋은 거래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요즘 비싸고 공격적인 K코인은 또 많이 상장시켜주고 있는데 네, 그런 그런 측면은 또- 측면에서는 비썸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워낙에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땐 비교가 안 됩니다. 네. 뭐 5개 거래소가 뭐 90%라고 하는데 저는 더 될 것 같고요. 실적으로 이제 업비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업비트의 방향에 우리나라 암호산업 생태계가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 그렇다면 그럴 만한 가치에 그럴 만한 그 막중한 책임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업비트가 국내 코인을 상장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고요. 비록 본인이 그 업비트에서 볼 때라도 좀 이 코인은 좀 아닌 것 같다, 뭐 긴 것 같다. 나는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있겠죠. 네. 그래서 조금은 리스크를 하더라도 네. 좀 국내 기업들의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그 제가- 강석 네. 예. 안 그래도 발언 기회 드리려고 했는데 질문 제가 조금 잠깐 바꿔서 드릴게요. 예. 네. 그 업비트 쪽에 제가 이제 관계자를 만났을 때 K코인을 상장시켜주고 싶어도 우리의 잣대로 K코인을 바라보면 정말로 수준 이하의 코인들이 99%다. 똑같은 99% 얘기를 하는데 이거 좀 어떻게 이 접합점을 좀 만들어야 될까요? 이거?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됩니다. 네. 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 과감하게 그 기업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네. 투자를 하거든요. 네. 스타트업이라든지.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게 기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삼성전자가 국내에 파운드리라든지 메모리 반도체 기업 생태계를 형성을 해야 삼성전자가 안정적으로 인력이라든지 그 관련 그 부품들을 수급할 수 있는 그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업비트나 비썸 같은 경우도 그것을 기부라든지 사회적 환원으로 볼 게 아니다라고 그러는 거죠. 왜? 산림도 여러 나무들이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뭐 아주 꼬맹이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산림 생태가 형성되는 거지 달랑하게 뭐 쪼매는 나무만 있다든지 아니면 큰 나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디지털 자산 산업 생태계를 통해서 본인들도 성장할 수 있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달라 이겁니다. 그 사례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반도체 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든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도 과감하게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네. 이 국내에 전기차라든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기업들을 네. 발굴을 해서 뭐 스타트업이 되든 기존 기업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국내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들도 성장을 위해서 국내의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투자에 신경을 쓰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업비트나 빗썸도 사는 길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과거 이제 시골에서 시팝으로 치면 가난한 집에서 아들이 정말로 서울까지 올라와서 공부를 했는데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가 뒷바라지 다 해주고 대학까지 보내고 사법고시까지 다 패스에게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제 판검사가 되고 나니까 부잣집 여자랑 결혼하는 그렇죠. 뭐 그런 현상. 튀어버리는 거죠. 먹튀. 업비트가를 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내 시장을 토대로 해서 많은 성장을 했지만 지금 와서는 국내 K코인 너무 격떨어져 수준 떨어져 뭐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제 궁극적으로 거래소에서 이렇게 나오셨을 때 오늘의 주제가 또 여러 주제가 나오는 과정에서 뒷돈 상장 그 어떻게 근절할 수 있을까요, 정 이사님? 일단 뒷돈 상장이라는 거가 왜 발생하는지 한번 원인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상장이 필요해서 뒷돈을 거래소에 준다. 라는 게 이제 뒷돈 상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거래소 상장에 목을 맸냐? 네.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사업 투자 설명회 이런 데 가보시면 네. 뭐 강남에도 많고 전국 곳곳에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회 같은 데 보면은 뭐 결론적으로 보면 사기꾼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네. 여러분이 투자한 이 훌륭한 코인을 근거로 해서 이 코인을 내가 상장시켜 주겠다라고 해서 유사수신 행위를 해서 돈을 끌어모읍니다. 네. 그래서 그 사기꾼이 상장을 시키기만 하면 이미 이 사람은 자기의 사업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사기나 유사수신 행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을 상장하느냐 상장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유사수신 행위로 처벌을 받느냐 아니면 나는 투자자들을 그 위해서 나의 투자 목표를 달성했냐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지난해에 1월에 그 모 시중은행을 나와서 이 가상자산 업계에 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상장을 대가로 막 유혹의 손길이라든지 그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규제가 좀 더 강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상장비 브로커 이슈는 지금 그 가상자산 사업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윤리의식도 중요합니다. 네. 이게 본인이 무슨 뭐 가상자산 사업자 27개의 신고 수리가 되어 있는 적법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신이 무슨 뭐 한탕의 이익을 위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직원이 된 게 아니거든요. 한국의 블록체인 발전과 가상자산 생태계 발전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직업 윤리와 직업 가치를 가지고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박시동 이사님도 뭐 다른 견해 있으신가요? 뭐 저도 저 기사랑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네. 저는 약간 다른 이제 상장 폐지 관련되고 좀 다른 부분에 조금 이야기만 좀 네.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기사에서 봤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분석가가 상장 폐지가 쉽지 않은 이유. 네. 그것은 그분이 이해관계 법칙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건이나 단체 조직적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답니다. 네. 특히 돈이 엮인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합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 관계자들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가 있죠, 투자자가 있죠, 코인 개발사가 있죠, 채굴하는 채굴자가 있죠. 네.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등도 있습니다. 근데 요 각자 이제 그 사항을 보면 거래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종목이 상장이 되어야지 거래가 더 활발해지고 더 많은 수수료가 창출이 됩니다. 네. 코인 개발사 입장에서는 내가 코인을 개발해 가지고 어떻게 상장만 시키면 경제적 가치가 극대화되면서 나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기관 투자자는 코인이 상장되고 또 지역적으로 거래가 돼야지 자기가 유지가 된다 생각할 것이고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투기를 위해서 변동성이 높은 스캔 쪽에다가
그런 같은 종목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네. 암호화폐 상장이 폐지가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반대로 생각하면 상장에 대해서는 평가를 좀 쉽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제가 이렇게 뒷골목 상장 네. 이런 거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상장에 대한 심사, 평가 특히 저는 평가 쪽을 좀 네. 많이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각 거래소들의 평가 기간이 질이 높여져야 예. 상당히 그 시장에 또 번져난다는데 큰 몫을 한다라고 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앞으로 향후 99%의 코인이 사라진다는 주제로 저희가 100번 토론을 열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토론의 오늘 주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99%의 코인이 사라진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또 새로운 코인, 더 좋은 코인들이 그 자리를 메꿀 것이고요.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은 1년 1년 나이테를 먹어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앞으로 저희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토론을 열띤 토론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오늘 100분 토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